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중국 AI 딥시크가 불러온 충격은 AI 발전의 기폭제가 될 전망인데요. 그 기여가 굉장히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딥시크는 단순히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다 이런 기술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지정학적, 지경학적 무기로 인식할 필요도 있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미중 전쟁의 신호탄이 된다. AI 패권 경쟁의 신호탄이 제대로 울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후폭풍이 어떻게 진행될지 강정수 박사님과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딥시크가 나오자마자 챗 GPT가 나왔을 때와는 또 다른 반응들이 있었어요. 챗 GPT의 경우에는 와 대단하다. 역시 미국 빅테크 기업의 첨단 기술은 대단하다 이랬는데 딥시크에 대해서는 초반에는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가성비적 기술력의 논란 다음에 바로 붙은 것이 뭐 개인정보 논란, 이것이 네. 중국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될까 논란 이런 게 쭉쭉 따라 붙었거든요. 이건 아마 그 만든 주체, 그 환경이 중국이었기 때문이다. 일 것 같아요. 네, 그건 저는 정당한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비판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은 중국이 권위적인 정부고 음. 억압하고 검열하고 이런 것을 중국은 하고 있어요. 뉴욕타임즈도 한번 딥시크 이전에 중국에 있는 AI 개발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음. 우리는 AI가 해야 될 말도 가르치지만 하지 못할 말도 가르쳐야 어우 너무 된다. 힘들어. 예. 이런 이중고가 있다라고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건 네. 분명히 권위주의 국가가 갖고 있는 저는 후속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요번에 개인정보 가져가는 그 이용 약관 때문에 논란이 되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용 약관을 여러분 보실 때 과도하게 이용 약관을 지금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건 있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법적인 개인정보 취득을 넘어가는 건 아니다. 음흠. 그리고 메타의 인스타그램 정도도 유사한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음흠. 다만 그렇다면 딥시크는 광고도 안 하는데 광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 그리고 대단히 많은 개인정보를 저장하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 근데 이건 오픈AI만 보더라도 정보를 특히 오픈AI 초기 때는 많이 저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AI는 보통 롱텀 메모리라고 하는데 장기 기억력이 거의 바닥 수준이에요. 음. 우리가 한 달 전 정도의 대화가 지나면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요. 한 달 전 데이터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음. 이것은 아직까지 기술적 한계가 없는 계속해서 이 컨텍스트 창이라고 하는데 이걸 넓혀오긴 하고 있지만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거를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과거의 데이터를 지워버리는 이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개인 정보를 그때도 항상 얻으려고 해요. 이것이 이제 메모리의 문제점이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일반 검색은 키워드로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면 그냥 키워드에 맞춰서 답이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가장 네. 유사한 것을. AI는 끊임없이 질문자, 이용자의 인텐트, 의도를 의도. 알려고 해요. 그래서 인텐트 이코노미라는 말도 있거든요. 음. 의도의 경제. 그래서 이 친구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훨씬 더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많은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가능한 많은 정보를 가져가 줘야 되기 때문에 맥락을 구성하려면 그렇죠. 맥락을 네. 그리고 특히 아론이라는 것은 저는 뭐 국가나 정부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이걸 아론 쓰는 걸 금지하는 건 저는 어느 정도 이해 가요. 왜냐하면 아론은 여러분 아론에다가 V3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GPT-4.5에다 하는 질문하고 5원하고 하는 질문은 달라야 돼요. 5원은요 가능한 많은 정보를 주면은 엄청난 보고서를 만들어줍니다. 데이터를 여러 개를 많이 줘야 엄청난 정보를 만들어주고 코딩도 잘해주고 수학도 잘해주지만 보고서 쓰는데 정말 짱이거든요. 정말 그러려면 좋은 데이터를 많이 줘야 네. 훨씬 더 풍부한 해석을 해주고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들과 뭐 전략적 재원부터 시작해서 많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입력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이 AI의 결과물이 좋기 위해서도 있다. 네. 하지만 딥시크가 잘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잘못은 네. 옵트 아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옵트 아웃이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물론 그래 가입은 했어. 너가 그전은 개인정보 가져간다니까. 근데 나는 요거는 가져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의사 표현을 사후에 하면은 그때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걸 옵트인, 옵트 아웃 하는데 옵트 아웃이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중요한데 옵트 아웃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약관에 우리
오예 예스 노 할 때 예스 네. 노라는 항목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필수와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어. 선택이 없는 다 거예요. 필수. 네. 다 필수인 어. 거죠. 이거 쓰려면 필수. 이런. 그렇죠. 이거는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가져갈 권위주의 국가니까 확증은 없어요. 여러분 틱톡을 미국에서 금지하면서도요. 물증은 없었어요. 중국으로 데이터가 갈 거라는 의구심이 있다. 이 의구심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그렇죠. 이것이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던 미국에서의 법안이 나와 있던 것이지 물증은 없거든요. 딥시크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옵트아웃 없이 저장한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쓸지 뭐 당연히 안전한 서버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있던데 우리가 또 중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 때문에 아 저게 중국 정부에 의해서 사사로이 이용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의심에 의해서 정부기관이라든지 왜냐하면 특히 아론을 쓸 때는 정부기관에서 아론을 쓴다라는 것은 현재 예를 들면 통계 수치, 출산율들을 막 적어놓고 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특히 다른 나라를 비교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써줘. 그러면 A4 한 6장짜리로 딱 만들어줘요. 오원이나 아론이나.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넣어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보를 줘야 제공을 해야죠. 예, 제공을 해줘야 결과가 좋다 보니까 뭐 나사라든지 이러한 제공해 드릴 정보가 민감한 곳, 미국도 나사도 사용은 금지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기술과 관련된 중요한 곳이라든지 뭐 한국은 또 뭐 전체 부서를 또 그렇게 하긴 했지만 네, 행안부를 포함해서 네. 경찰도 안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뭐 뭔가를 적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범죄자들의 어떤 정보를 적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 하는 거는 저는 정당하다고 봐요. 그러면 빨리 그렇다고 AI를 열심히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꾸 기술하고 담을 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오픈 AI 안전한 엔터프라이즈를 쓰든지 비싼 돈 주고 쓰기 싫으면 딥시크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국의 안전한 KT 서버에 네. 놔두고서 쓰든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요즘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드가 나오는 게 AI 정부거든요. AI 정부로 전환의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 AI 전환으로 정부로 갈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서비스로서의 딥시크는 중국의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쓰겠습니다 하면은 설득력이 있죠. 그렇죠. 거의 기술만 우리가 마침 오픈 소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술은 우리가 잘 활용하려고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다 무조건 하지 마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무조건 하지 마도 사실은 미국이 먼저 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식의 그러면은 한국 정부는 그럼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가? 는 전혀 알 수가 없죠. 회의는 많이 해요. 오늘도 회의한다고 하던데. 그거는 AI를 어떻게 민간 경제에서 살릴 것인가, 제가 말한 AI 정부. 지금 정말 되게 중요한 화두거든요. AI 정부가. 왜냐하면 고위 공무원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일종의 추론 결과를 만들었는데 최적화된 게 AI니까 그런 결론을 낼 때는 진짜 효율성 있을 텐데. 엄청나고요. 사실은 AI 정부를 걸고 있는 뭐 트럼프의 특히 일론 머스크가 있는 그의 행동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더즈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거 다 AI 정부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효율성 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을 자르는 근거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아하. 사실은 그건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잠깐 공직에 짧게 있어봐서 알지만 이 올라오는 보고서를 종합한 보고서를 쓰고 또 종합한 보고서를 쓰고 또 종합하는 보고서를 써서 마지막에는 대통령이 읽는 보고서를 만드는 것에 많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후의 2장짜리 거기만 만들기 위해서. 뭐 사실은 모든 공무원들이 그걸 위해서 일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 인사이트도 생기는 거고 배움도 생기는 거고 정책에 대한 이런 다시 한번 성찰도 생기기 때문에 보고서 작업이 저는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야 되는가. 그래서 AI로 정부로 간다는 건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저항도 쉽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대책회의 하면서 결국 하는 거는 연내에 12,000개의 GPU를 구해보겠다. 뭐 이 정도가 나오는 거죠. 비싼 GPU인데 또 그것도. 그러니까 궁색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하튼 중국이기 때문에 생긴 이슈. 이게 미국이면은 이게 뭐 솔직히 옵트아웃 없어도 이 정도로 난리였을까 싶습니다. 근데 초기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리터러시를 조금은 AI 리터러시라고 하죠. AI에 대한 어떤 지식들을 상식들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 반도체에 관련된 주요 방정식을 집어넣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 아이디어를 한번 네가 답해줘.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화들짝 놀라서 쓰지 마 그런 거잖아요.
계속 안 그 쓰고 있을걸요? 어. 업무 효율성 떨어지고 있을 거고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엔터프라이즈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서비스로 쓰는 게 아니라 네. 나름대로 쓸 수 있도록. 네. 뭐 기술은 항상 인류 역사에서 기술이 진화할 때 한 번도 완벽한 기술이 시장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음. 시장에서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고쳐 나갑니다, 여러분. 음. 그러면서 기술은 진화하는 거거든요. 제가 음. 자주 드는 비유는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이제 대량 생산됐던 것이 아까 전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포드의 모델 T가 1907년 8년에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써서 대량 생산되면서 미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지죠. 근데 엄청난 배기가스가 나왔어요. 그럼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당연히 지금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당연하게 하지만 그것이 처음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인류 사회에 도입된 것은 여러분 언제쯤일까요? 혹시 막 80년대 이런가요? 그래도 되게 1970년에 미국 연방법이 어. 처음으로 규정하고 네. 주법에서는 캘리포니아가 1968년에 음. 처음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음. 자동차를 뭐라고 불렀냐면 1950년대 60년대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악마라 그랬어요. 지금 막 미세먼지 얘기하지만 사실 그때 대기질이 더 안 좋았다라는 얘기가 네. 있죠. 그래서 배기 저감가 저감 장치를 만들도록 의무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데 사람도 지금도 죽고 있고. 예? 자동차 처음 만들 때 여러분 깜빡이 좀 없었어요. 어메. 그렇겠네요. 무슨 아. 교통 사고가 나니까 어. 이거 좀 신호등 없었고요. 횡단보도 없어요. 음. 사람이 죽고 다치니까. 음흠. 이걸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병원 응급실이라는 거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병원이 있었던 거죠. 왜 응급실이 생겼습니까? 자동차 사고로 사람들이 크게 다치는 사람들이 많고 생명이 위독하다 보니까 이걸 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응급실 했던 거지 배 아프다고 응급실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과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과 제도가 같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시장이 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처음부터 나왔는데 내 이름을 물어봤더니 제가 몰라요. 바보예요. 뭐 이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고 세종대왕 자꾸 물어보고 독돈이 저기가 무슨 독돈이 무슨 서민이 이름 물어보고 이런 거. 딥시크한테 시진핑 물어봤더니 이런 거보다 중요한 게 따로 있다. 뭐 이런 거 너 시진핑 개새끼 해봐. 뭐 이런 거 지금 하잖아요. 사람들이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기술을 비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기술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가치 중립적인 접근을 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거기서 좋은 엑기스를 어떻게 이용할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주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딥시크 내가 예뻐하지도 않았던 놈이 굉장히 지금 활약하고 있어 하면서 허위와 함께 밀어줄 것 같은 충분한 환경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처럼 중국은 아마 이 AI 생태계에서 내가 한번 미국과 겨뤄봐야 되겠어라고 자신감을 얻을 것 같고 미국은 반대로 내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스타게이트를 통해서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려고 했는데 좀 위협받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좀 경쟁이 심해질 것 같다라고 경쟁이 심해지면요. 네. 훨씬 더 가속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탈수 1단에서 탈수 3단이라고 3단으로. 얘기를 말씀드렸던 이유로 엄청난 가속도가 붙죠. 어. 우리가 사실은 이 암스레이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군비 경쟁이라는 단어는 처음에 이제 미소 간의 원자력 폭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갈등이 나오면서 엄청난 군비 경쟁이 과도하게 군사력들을 강화시켰잖아요. 그쵸. 벌써 2022년에 7월 달에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AI 암스 레이스가 있다라고 시작됐다라고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그 위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2023년 2월 작년 딱 1년 전이죠. 타임즈 같은 경우는 특집포를 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The first AI war. 첫 번째 AI 전쟁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도 있어요. 한국은 하나도 없는데 AI 스타트업이 2,000개가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가가지고 지금 다 군사 작전이나 후방 작전에 AI 서비스를 만들고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성된 데이터를 또 얻어가고 또 그들은 발전하고 그러겠네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주식 투자분들 팔란티어. 아. 팔란티어의 기술이 점프업을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팔란티어는 여러분 전쟁 발발하자마자 한 달 만에 알렉스 카프 그 CEO죠. 직접 키예프를 방문해서 젤렌스키를 만납니다. 무료로 도와주겠다. 그 대신 정보 다 달라. 그게 방산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 주식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기업에서 더 많이 팔린 거죠. 그 기술 그대로 커머셜에 이용을 하죠. 팔란티어는 이제 서비스가 두 개가 있죠. 소프트웨어가 하나가 고담이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거버먼트 영역에서 경찰이나 군대나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파운드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거는 똑같은 기술을 그대로 기업에 적용해서 재고 관리라든지 새로운 트렌드 분석이라든지 경영자들이 의사 결정하는데 이제 상무님들 이사님들 조금 숫자를 줄이고 바로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AI가 저랑 같이 뭐 요런 뭐 전략적인 어떤 추론을 도와주는 어떤 AI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네. 팔란티어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음. AI보다는 이제 데이터에 이 처리하는 과학인 온톨로지라는 부분으로 성장을 한 거고 어허. 온톨로지는 데이터의 관계와 의미를 해석하게 해 주는 건데요. 이거는 아하. 학습 곡선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아. 훨씬 더 실력이 늘어지거든요. 이 데이터의 관계를 해석해 주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조금 팔란티어로 잠깐 삼천포를 탈까요? 네네네. 팔란티어. 예를 들면 주가가 팔란티어가 그게 엄청 올라가지고 아마 네. 관심들이 많으실 예, 거예요. 여기 경제적 본능이니까. 네. 눈이 반짝하네요. 네.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러려면 워룸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쟁 영화를 여러분 보시면 작전 사령부 같은 데 보면은 음. 막 2-30명 앉아 있고 벙커 안에? 예. 그리고 한미 군사 훈련을 해도 막 2-30명 앉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리만 듣고 있고 어떤 사람은 레이더 정보만 보고 있고 그쵸, 어떤 그쵸. 사람은 인공위성이 찍는 사진만 보고 있고 네네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걸 또 한번 꼭 바로 상장한테 얘기하면 될 텐데 중간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면은 또 이 사람이 맞습니다. 막 몇 개 소리 지르면서 모아가지고 뛰어가고. 막 뛰어가가지고 자 이제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저쪽에서 탱크가 6대가 보이는데 어떻게 할까요? 막 물어보면은 사령관이 돌려 앞으로 뭘 하든지 그렇죠, 뭐 그렇죠. 폭탄을 결론을 쏘든지 내리는데. 뭐 비행기를 출격시킨다 하잖아요. 팔란티어가 맞는 워룸에 2명 있습니다. 그 모든 자들이 하는 업무를 종합하고 그 업무들이 얻은 정보를 연계하여 이게 옵션을 제공해서 저 어. 탱크는 지금 훈련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탱크가 저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공격을 해도 되지만 공격해서 얻을 이득은 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근데 또는 지금 저 탱크의 행렬은 저쪽으로 작전은 진군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석할 가능성이 80%입니다. 100%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그러니 퍼센테이지까지. 그렇다면 얘네들의 이동 속도를 봤을 때 어느 지점에다가 포격을 하면은 맞출 확률이 몇 퍼센트니까 그리로 쏠까요? 아니면 자살 가미가제 드론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처음으로 등장했죠. 가미가제 드론을 해서 직접적으로 확률을 높이는 쓰는 방법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안 여러 개까지. 여러 가지를 해서 자 선택하십시오 하면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이걸 가서 공격을 하게 되는 이런 기술을 진화시켰고요. 어허. 그리고 여러분 전방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팔란티어 기술은 후방에도 씁니다. 왜냐하면 재고 관리. 재고 관리 이건 이제 기업이 쓰는 거고 예를 들면 스파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스파이. 저는 또 병역 물자 막 이런 거 생각했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어. 병역 물자도 이런 것도 그것도 합니다. 그것도 재고 관리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중시 여겼어요.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 교육은 유지돼야 된다. 이게 first priority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선순위가 있다 보면 우리는 경보가 만약에 서울시에 울린다 그러면 저는 왜 안 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울리잖아요. 네. 막 빙빙 막 막 울리고 울려요.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선 아이들부터 대피시킵니다. 어. 이런 부분들도 다 AI에 의해서 온톨로지에 의해서 어. 팔란티어 기술로 작동을 해서 후방과 전방과 물류 수송 말씀하셨던 네네네. 물자 수송 뭐 식료 과연 그러면 아이들이 대피할 때 여기에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그렇죠. 여기에 음식을 어떻게 공급할 이것들도 다 소프트웨어로 이 기술을 응용해서 커머셜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 네, 팔란티어 네.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커머셜의 지금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가파르다라는 거죠. 그 민간의 수요는 전쟁을 보니까 와 저거 정말 효용성이 있다라는 게 또 확증이 되어서 또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발전된 기술을 민간에 얘기하면서 지금 폭발적으로 민간에서의 매출 팔란티어의 여러분 재무제표나 실적 발표 보시면 항상 거기는 거버먼트 커머셜 이렇게 구별하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거버먼트라는 거는 전쟁과 관련된 국방 그다음에 경찰 행정 이런 데 쓰이는 것을 거버먼트 이 레비뉴 매출인 거고 이걸 커머셜하는 것은 요즘 한국에도 나와 있어요. 한국엔 국방 쪽은 안 하고 있고 그 커머셜들이 나와서 대기업이 팔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대단히 신속하고 빠르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경영자들의 이거 선택하면 항상 선택을 두 개 이상 줍니다. 이거를 선택할 경우에 확률적으로 이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 몇 프로. 이걸 선택할 경우에는 이런 장점, 이런 단점 정확하게 보고해주고 결정할 수 있게끔 이러한 솔루션이 지금 AI가 기업 단위에 들어가는 것 의사결정 이런 팔란티어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경쟁 업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또 갑자기 또 솔깃해지는데 네. 근데 지금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 그 기술은 사실 조금 더 우리 주제로 더 다시 돌아오면 누가 만들었든 중국도 쓸 수 있고 미국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기술에는 국적이 없고 꼬리표가 달려있지 않아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이 일단 있으면 그걸 어디서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승패가 갈릴 것. 그렇죠. 저는 AI는 이제는 커머더티가 네.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당근마켓에서 서버에 데이터베이스를 오라클을 쓰는지 내 알게 뭐람? 그냥 작동만 그죠? 잘 되면 되는 거잖아요. 어. 네이버가 서버에 데이터베이스를 뭘 쓰는지 여러분 모르시고요. 그렇죠. 카카오가 데이터베이스를 오라클 걸 쓰는지 뭐 어느 기업 걸 쓰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잘 작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AI가 이게 무슨 딥시크니 오픈 AI 저는 그것이 AI 경제의 진정한 발전이라고 봐요. 어허. 지금은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니까 음. 고속도로를 여러분 어느 건설에서 졌는지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경부고속도로 현대건설에서 졌어요. 그 이후에 확장하고 했던 건 어느 건설사가 졌는데 저희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잘 깔려 있고 사고 안내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자동차가 잘 달리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이 고속도로의 아스팔트가 SK화학 건지 어디 건지 뭐가 중요한가요, 여러분? 그렇네요. 그러니까 AI 진정한 발전 시대는 AI를 우리가 그래서 유틸리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기처럼 네. 중요한 기본 자원이 될 거다. 그 수준까지 지금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전기 시장이 나오면서도 에디슨하고 테슬라하고 싸우면서 교륜이 직륜이 막 싸웠던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지금 그 시기라는 거예요. 아하. 하지만 이것이 완성되면 인프라스트럭처도 중요합니다. 고속도로 없이 차가 어떻게 달리고 도로가 없이 어떻게 달리고 철길이 없이 어떻게 KTX가 달리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깔리고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이걸 누가 만들었고 이 철로의 철강은 누가 됐는지 포스코가 됐는지 중국 걸 썼는지 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AI 패권 경쟁이라는 표현은 어느 단위에서 어느 대목에서 가능하게 된 지금은 얘기일까요? 초기이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가 중요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가 중요한데 왜 이것이 지금 AI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프라스트럭처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고속도로 뚫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게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고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잖아요. 내가 이 고속도로를 짓고 있긴 한데 돈을 좀 버는데 많이 버는데 보니까 이 위에서 달리는 차들이 돈 더 벌 것 같네. 우리도 만들자. 그래서 탄생한 것이 현대자동차라는 거예요. 네? 이게 국면에 따라서 여기에서의 경제의 중심축이 바뀝니다. 지금은 자동차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물론 스마트폰을 만드는 삼성의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 네. 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 있는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스토어도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 쓰면서 제일 좋은 게 뭔가요, 여러분? 이걸로 쿠팡도 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도 할 수 있고 이걸로 유튜브 볼 수 있고 이걸로 인스타그램 할 수 있고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없으면 여러분 아이폰이나 갤럭시 사시겠어요? 안 사요. 네. 저희 어머니 유튜브 없으면 스마트폰 버리십니다. 굳이 말면서 유튜브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 저한테 항상 좋은 거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얘기하시는데 버퍼링이 좀 있다야 말면서 나도 5G 쓸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 너무 좋아하시니까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러한 여러분 애플리케이션 때문에 스마트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AI 애플리케이션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네요. 내가 AI 때문에 뱅킹하는 게 더 편해지고 AI 하는 것 때문에 쇼핑하는 것이 더 편해지고 저희 어머니 저한테 자주 연락 오세요. 전화를 한다라는 거는 저에게 AS를 시키기 위해서요. 정수야. 김치 냉장고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냉장고가 깜빡거린다. 뭐 TV가 잘 껌뻑거린다. 그걸 저한테 전화하세요? 요즘에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으실까 이렇게 어머니 얘를 그러면 제가 이제 AS 센터에 전화를 하라는 거라서 방문기사 일정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AI 이제 뭐 비서가 생긴다면 저는 언젠가는 저희 어머니의 AI 비서가 LG전자 또는 삼성전자 AI 비서와 연락을 해서 방문 기사 일정을 잡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은 없는 수준으로. 그렇죠. 이런 것이 편해지는 거고 좋아지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KTX 표 취소하는 것도 저한테 전화해서 취소 좀 하라. 그만하세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AI가 해주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쓰면서 한결 우리가 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물론 이것이 부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만 기술이 무조건 다 100% 좋은 것만 있는 건 네네. 아니니까요. 중독 현상도 있고 저는 AI에 의해서 훨씬 더 우리가 소비하는 습관이 변하고 다양한 변화들이 만들어내줘야 되는 것이 진정한 AI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도 네네. 업무하는 엑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업무가 달라지는 거고 회사에 컴퓨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업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카톡이 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 업무가 달라지는 것처럼 네네. 이런 부분들이 AI에 의해서 업무도 변하고 우리의 생활도 변하고 우리의 소비 습관도 변하고 삶이 변하겠네요. 그렇죠. 그 시장은 결국은 애플리케이션 시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애플리케이션 관련하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애플리케이션이 AI도 기술도 이 유틸리티가 되는 이 기본 기술도 고도화가 안 돼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너무 비쌌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딥시크 하는 거 보니까 저렴하고 안 되면 어 딥시크 쓰면 되거든요. 그쵸. 그렇 딥시크 같은 오픈 소스에 근거하여 네. 거기서 앱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지금 확보가 됐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당근마켓 여러분 비교를 들까요? 어. 당근마켓도 AI 검색 같은 거 도입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 번 그 질문을 던질 때마다 많은 비용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딥시크가 API "우리 이거 쓰는 거 굉장히 싸."라면서 되게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우리 일부에서도 아프리카 얘기 잠깐 했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케냐에서 당근마켓에 대한 포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오픈 AI 쓰고 싶은데 너무 비싸. 네. 딥시크 이리 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있는 당근마켓도 우리도 그냥 검색이 아니라 AI 검색을 도입을 하고 싶은데 그렇네요. 그거 뭐 API도 싸지만 그냥 우리가 서버에 다운받아서 우리가 쓰지 뭘. 아예 그래도 되고. 그러면 굳이 오픈 AI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네이버의 힘을 음. 빌리지 않고 구글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당근마켓만의 AI 검색이 당근마켓 안에서 작동하게 된다. 음흠. 그래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세상이 오게 되는 거죠. 소비자 단에선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게 우리나라가 돈이 없잖아요. 기업들도 그렇고 일단 조그마니까. 그래서 이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지 못해서 맨 처음 앞에 선두그룹이 될 수도 없지만 적어도 거기서 만든 지평 위에서 그 기술을 활용한 앱 같은 거는 되게 잘 만드는 민족이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드는데. 그런 것도 잘 될 거고요. 여러분 많은 산업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라면 전기는 공장에 들어갈지. 예를 들면 제 여동생 이렇게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브랜드를 얘기 안 하는 거니까. 네. 종이컵 공장을 하고 있어요. 어. 근데 과거에는 한국 그 기자재를 기계를 썼어요. 근데 요즘 다 중국 거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 기계는 과거에 사람이 이렇게 수작업으로 몇 개 들어서 종이컵이 잘 만들어졌는데 물이 셀 것 같은지 아닌지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개 집어서 위생장갑 끼고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중국에서 사들인 기계는 모든 것을 사진을 찍습니다. 그 종이컵의 뒷면을 사진을 다 찍어요. 음. 전수로. 그다음에 그거를 AI로 컴퓨터 비전으로 이것이 물이 새는지 아닌지를 그 AI가 판단을 하고 불량이면 이쪽으로 보내고 정상이면 이쪽으로 보냅니다. 제조 기계에도 AI가 다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래서 네. 제조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인건비만 싸기 때문에 제조 강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의 우리나라의 제조도 이제는 다시 세팅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AI 기술이 그렇군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비싼 AI 하면은 종이컵 공장에서 얼마 남는다고. 그렇죠. 컵 하나 팔아봤자 몇 원 남는 데서 어. 비싼 AI를 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네요. 여기에서도 AI 허들을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화성이건 안산이건 뭐 창원이건 뭐 여수건 모든 공장에서 제조 공장에서도 AI가 결합되면서 이러면서 수산물 시장에서도 수산물의 창고에서도 AI가 결합되고 이러면서 제조와 모든 곳에 AI 기술이 전기처럼 유틸리티처럼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저렴한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곳에서도 응용 애플리케이션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이 현재는 이미 뭐랄까 그 기반을 만드는 시점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반을 만드는 시점에서 중국이 되게 유리해 보인다는 인상을 되게 많이 받는 게 아까 화해 얘기도 우리가 일부에서 했지만 반도체까지 연결해 가지고 쭉 가는 환경. 그다음에 인력이 일단 되고 그다음에 약간 뭐랄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질문과 관련해서 중국이 조금 "여기다가 이거 해도 돼?" 여기에 조금 좀 열려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하드웨어가 되게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네. 이 중국이. 그래서 AI와 하드웨어의 결합 같은 게 굉장히 일어나기에도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환경도 있지만 저는 요번에 딥시크를 보면은 공궁함이 공궁함이 그러니까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놈의 헝그리 정신. 도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기술 강국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국가 전략 또한 있었고요. 네.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막 말씀하셨던 이런 제조의 환경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중국은 또 본인들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네네네. 전 세계 뭐 굴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공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인도가 막 치고 올라오고 있고 뺏기고 있고 미국은 우리 꿈 좀 크게 꿔뒀다고 1대1로 한번 얘기했다고 막 우리 죽이려고 그러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국가가 대단히 큰 국가적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인재 부분에서도 다 의대 가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유학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네. 우리 한국은 유학 가면 여러분 민주당이건 국힘이건 의원들 제가 보기엔 전수조사하면은 자식들 다 미국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 돌아올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색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맞아요. 기업에 있는 임원진들 자식분들 다 지금 미국 가 있어 계실 거고 취직을 해서 한국에 꼭 오더라도 외국계 기업에 취직하실 거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애국주의라든지 보수주의를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무언가 우리는 미래의 절박함에 뭐 말로는 강국 그러면서 뭐 문화 강국, K 강국 무슨 뭐 IT 강국 무슨 IT 강국에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는 과거 옛날 라떼잖아요. 라떼는 그게 IT 강국 얘기잖아요. 20년 전 얘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저는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요. 기술 강국으로 가려던 계획들을 세워놓고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2023년 11월에 발표한 휴머노이드 강국 전략이에요. 그래서 2030년까지 7개의 글로벌 리딩 기업을 만든다. 그걸 위해서 2천여 개의 휴머노이드 기업에게 투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기차도 2천여 개 투자했다가 지금 100개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10개로 줄이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그 계획이에요. 와중에 경쟁을 또 시키고. 네. 네. 그리고 지금도 뭐 AI 기업 4,000개라면서요. 네. 이거 줄여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을 2,000개에 투자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2027년에 중국 공장에 3,500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투입하겠다. 2027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하지만 30년, 35년에 할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제조 공장에 이미 값싼 인력이 있는데 이거를 3,500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조 공장에 투입하겠다라는 것은 인도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제조의 강국 자리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저기 트럼프가 막 난리 피우는 것 같아도요. 기조에는 1기 때하고 2기 때 다른 게 있어요. 1기 때는 파트너가 석유 재벌이나 뭐 이상한 부동산 재벌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2기 때는 실리콘밸리가 파트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마가의 주체가 실리콘밸리로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투자자들의 그러니까 이 기업가들의 상당수가 다는 아니죠. 상당수가 그래 여기랑 같이 가자. 새로운 미국을 만드는데 테크놀로지를 앞세우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엄청난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도 피지컬 AI 하겠다. 구글도 작년 12월에 피지컬 AI 들어가겠다. 그래서 로봇의 운영 체계, 학습 체계를 자기네들이 만들겠다. 여러분 이것이 들어오면 경제가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의 곳곳에 들어오면 제가 종종 하고 제가 책에도 썼던 얘기지만 우리가 경제학 원론에서 배웠던 대학교를 배우셨던 분들 한번 되돌려 보시면 우리가 생산 함수라는 것은 Y 이퀄 K와 L의 함수거든요. 뭔가요? K는 자본과 기술력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생산성이 L은 노동력이죠. 근데 항상 K를 변화시켰어요. K가 꾸준히 발전하고 생산성이 좋아지고 또는 자본이 많아지고 근데 L은 물론 교육열에 의해서 L이 좋아지기도 하죠. 생산성이 좋아지기도 교육에 의해서도. 근데 인간 쪽수를 쉽게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랬죠. 이것이 고전 경제학 모든 경제학에서 상식으로 통했어요. 근데 L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다라면 그렇네요. 3,500만 대의 로봇을 우리도 투여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이. 경제학의 작동 원리가 완전히 바뀌는 거고 그렇군요. 경제의 기본 원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트럼프가 저렇게 관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협상력 카드지만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게 저는 상상도 못 하겠어요. 우리가 데이비드 리카도가 얘기했던 것이 무역과 자유무역과 그리고 분업의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나는 짜장면과 짬뽕 중에서 짜장면을 잘 만들어. 너무나도 잘 먹. 짬뽕도 사실은 잘 만들어. 근데 짜장면을 더 만들고 더 좋아해. 비교 우위. 네, 그렇죠.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짜장면도 잘하지만 짬뽕을 훨씬 잘 만들어. 그럼 우리 나눠서 하고 우리 맞바꾸자. 그래서 우리 손님이 짬뽕 찾으면 니네가 배달해. 이게 비교 우위잖아요. 이게 무역이 작동되는 원리고 기본 원리였는데. 기본 원리인데 아니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이 둘 다 잘하네. 그러면은 굳이 너네한테 분업할 이유가 뭐고 너네가 뭐 더 싸? 아니 너네나 우리나 작동 비용은 똑같아. 전기비는 훨씬 더 우리가 싸가지고 미국이 더 싸. 그럼 제조 중국에 같은 거 다 들어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상상이 사실은 잘 안 가요. 이 AI가 붙인 가속도 때문에 우리 상상력을 앞지르는 속도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중국은 이미 이거를 국가 계획으로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3,500만 대를 2027년에 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워놓고 이걸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고 또 2024년 5월에는 자율주행을 2030년까지 중국의 100개 도시에서 실현시키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자율주행하는 기업에다가 막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 AI 투자 계속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밀어줄게. 예. 수율 좀 낮으면 어때? 내가 그래서 지금 맞춰줄게. 자율주행에서는 어. 과거에 이스라엘에 뭐 모바일아이도 있고 뭐 모빌아이도 있었지만 모빌아이 거의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쵸. 현대 모빌아이만 짝짝꿍하다가 지금 그래 우리 이제라도 자립 한번 해볼게. 근데도 당장 배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중국하고 지금 협력을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중국하고 자율주행 협력 시작했습니다. 물론 궁극에 가서는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제 자율주행 탑재하는 순간 미국에 수출 불가니까요. 네. 근데 연구할 때는 지금 중국하고 파트너를 필요하죠. 맺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는 테슬라도 있고 웨이모도 있잖아요. 지금 구체적인 단계로 자율주행이 와 있어. 근데 한국이 그냥 자율주행 청계천에서 왔다 갔다. 그거는요 네. 스탑앤고예요. 스탑앤고입니다. 뭐 이게 무슨 자율주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에서 국가 전략이 지금 완전히 빠져 있어요. 지금 미중 AI 패권 전쟁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음. 우리가 그 틈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살아남을 생각도 없어 보이는 단계처럼 지금 그러면 급하고 느껴지네요. 막 사회가 분위기가 이러니까 국가에서 발표하죠. 우리도 12,000개 국가 데이터 센터 만들겠다. 네. 12,000개 갖고 국가라고 하긴 정말 창피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 겨우 12,000개를 만들어서 국가 데이터 센터 만들겠고 갑자기 또 예산 안 쓰다가 추경도 안 한다 뭐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지금 AI 스타트업들 지원해 주겠다 네. 뭐 정부에서 발표하고 네, 몇 조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경제 전환 음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작. 음. 말은 4차 산업혁명 한다고 막 심포지엄 하고 뭐 맨날 토론회 하고 뭐 학자들 불러놓고 궁짝궁짝 하는데 사실 실질적인 국가의 어떤 기술 강국으로의 어떠한 단계별 전략은 저는 절대적으로 부재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그러면 뭐랄까요? 지금 저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다니라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을 혹시 보세요? 저는 그것을 네. 지금 딥시크라든지 딥시크로. 딥시크는 저는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쓰지 마세요. 왜 이렇게 불안한데 자꾸 쓰면서 뭐 그 이상한 그 글 쓰고 시고 그러세요. 기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유튜버들도 그렇고 쓰지 말고. 지금 또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네. 또. 근데 이것이 준 파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 이 파동의 정체를 좀 제대로 파악하는 파악하고 거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 그래 뛰어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파동을 만들 것이며 어떤 파동 위에 올라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파동에 올라타기 위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논의하면 되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우리의 그러면 내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트럼프가 똑같은 미래가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그러면 여러분 정의로운 경제를 기술 경제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술 경제가 정의로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건 효과적 가속주의라고 하잖아요. 그 이념을 트럼프라든지 피터 틸이라든지 마크 앤더슨 이런 사람이 효과적 가속주의라는 이념을 갖고 있어요. 뭐냐? 무진장 달릴 테니까 여기에서 인류의 번영은 온다. 그러니까 제발 막지 마라. 규제 좀 하지 말고 저거 과거의 기업들 저거 아날로그 기업들 굴뚝 기업들 하는 독점 하는 이러한 경제학 원론으로 우리 규제하지 마. 우리는 마구 달릴 거야. 다른 차원의 기술이거든. 다른 차원의 기술이니까 이거 마구 달리면 이건 인류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나 마라톤 달리는데 왜 배낭 메고 뛰라 그래.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많고 중국도 쫓아오고 그러는데 나 벗어 던지고 그냥 옷만 입고 뛸 거야. 이게 지금 효과적 가속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논리예요. 옳건 그르. 그리고 여기다 자꾸 뭐 포용성, 다양성, 뭐 여성 존중 나 이거 싫어. 그냥 마초처럼 그냥 달릴래. 이게 흔히 말하는 테크브라 컬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형성되고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중심으로 해서 네. 그래서 주짓수 배우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에너지 드링크 막 먹고 그리고 막 고대 신화에 있는 막 전사들 뭐 앞에다가 막 내세우고 이것이 지금 미국에 있는 되게 중요하게 형성되고 있는 문화적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경제가 움직이고 기술이 움직이면서 문화까지도 같이 이렇게 가면서 정말 달려 앞으로 뛰어 앞으로로 가고 있는 거고 트럼프가 똑똑해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거 내 거야라고 해서 저기 막아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그런 식으로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생각할 기본적인 센스조차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게 지금 수장님의 아주 지금 흥분하셨어요. 열받으셔가지고 보면서 답답하신 게 너무 많으셨나 봐요. 또 차갑기도 합니다. 차갑기도 하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소장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어떤 변화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리가 쫙 됐어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 뭐 AI 패권 경쟁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 이후에 딥시크 쇼크에 대해서 정말 1,500만 번 얘기를 했는데 할 얘기가 여전히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변화는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가속화될 거니까. 네. 그래서 소장님도 자주자주 오셔서 또 네. 추가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정말 감사한 시간 네.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